인포맥스 라이브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물머리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아유, 오늘도 헌하시네 아주. 눈물이 헌하시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시간을 조금 뺏어 네. 먹은 관계로 네. 2부는 좀 엑기스만 저희 네. 이제 많이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는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오늘 전체적인 그 주제 네. 컨셉을 어떻게 좀 일단 설명 한번 네. 해주시죠. 어떤 느낌으로 적으셨는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인 것은 뭐 하반기 전망이자 과연 7월달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최근에 빠른 반등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경기 침체라는 게 가시화된 것 같은데 침체인데 무슨 투자냐?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결론인데요. 화면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오늘 말씀드릴 거는 7월달 전망이고요. 제가 타이틀을 정해온 게 보시는 것처럼 출구와 추매의 갈림길이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구에 좀 더 무게가 있고요. 추경 매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출구라 하면 반등하면 팔고 현금화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딱 우리 두 가지식으로 하는 거 한국 사람들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논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뭐 정해진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부분 요약을 좀 해드렸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7월 금융시장 대응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 1번 보시면 역시 연준이 좀 중요하죠. 네.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연준은 저는 더 이상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월 말에 바이든이 파월의 회동, 네. 그 위에 빠르게 바뀌는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음흠. 등을 놓고 봤을 때, 뭐 자칫 뭐 70년대 이전의 연준의 행보의 데자뷰처럼 이제는 정치적인 행보를 좀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부작용이다. 여기에서 부작용은 경기 침체. 너무 금리를 세게 올려서? 일단 실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의 실기를 기존의 스탠스로 쭉 고수해서 마이웨이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현재 여당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금리를 꽤 세게 올리는 듯한 네. 모습. 네. 더구나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금리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못 잡으면 어떡하지? 음흠.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변화가 기존에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것의 근간에는 공급 쪽은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시적이라 본 거는 공급 쪽의 문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사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기했다, 음. 외생 변수다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생 변수를 누가 해결해 주냐라고 하면 7월 달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죠. 공급 측면의 해소를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움직이는데 외교랑 정책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주목하는 가격 변수 중에 분수령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게 유가입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 7월 달에 바이든이 빈살만과 회담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많은 부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유가는 한풀 꺾일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리고 두 번째 정책적인 부분은 바이든이 7개 정유사의 서한을 보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할지 안 할지를 떠나서 일단 프레셔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대중관세 인하가 가시화됐다고 봅니다. 음. 그게 여러 가지 턴페이퍼를 놓고 보면 대중관세 인하는 주기적으로 미국의 헤드라인 CPI의 1%포인트의 하방 압력을 가져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은 그게 과연 다음 달인가? 아니면 3개월 뒤인가? 6개월 뒤가 좀 관건인 것이죠. 네. 어쨌든 정부가 공급 측면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7월의 관전 포인트고 뭐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네. 하지만 수요 측면을 위해서 연준이 또 건드기 시작했다는 거. 네. 수요를 때려잡겠다고 아주 맞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식은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건 헤드라인 CPI고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주는 건 유가이다. 그래서 유가는 외생 변수다. 정부가 나타나고 있다. 자, 제가 지난 주말에 주목했던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안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오늘 두 분이 너무 선배님들이 저를 막 잡아먹을 듯. 아니,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하루 같이 아주 깊이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걸려봐. 아니,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제가 이 경제 지표는 좀 기본적인 거라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대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죠. 미시건 대학교랑 컨퍼런스 보드. 네. 일단 미시건 대학교는 월간 기준으로 두 번째 주와 마지막 주 속보치와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근데 금융시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밸류에이션을 주기 때문에 속보치가 금융시장에 영향이 크죠. 근데 저는 확정치에 이번에는 특히 주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보치 발표 이후에 5월 CPI가 있었고 그렇다면 불현듯 확정치는 상향 조정될 거다. 그러면 이것 좀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0.2%포인트 하락했어요. 네. 근데 그 기간에 뭐가 있었냐? 저는 이게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는데 연준이 시나리오의 경기 침체를 언급했고 네. 가파르게 자이언트 스텝의 지속성을 그렇죠. 언급했죠. 네. 결국 수요를 때려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실 자이언트 스텝과 그 이후에 말번지는 맞습니다. 실제로 할지 안 할지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말 그 그렇죠. 살짝이라도 고개를 드는 그런 초장에 잡아야 되는 이미 늦긴 했지만 더 맞습니다. 이상 올라오기 전에 죽여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게 네. 워킹을 한 거죠. 네. 이번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2주 만에 서베이가 확실히 바뀔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낙폭도 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역시 통과 의뢰라는 게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면에 발표하는 헤드라인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장단기 금리차 역전, 뭐 미치간 소비자 심리지수의 급락 이런 걸 보면 경기 침체가 좀 더 훌쩍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아마 내일 밤인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될 겁니다. 급락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장기 기준선인 100에 근접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용지 시장에 좀 더 익스포저 큰 서베이이기 때문에 결국 고용시장에 대한 위태로움,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경기 침체 오케이. 근데 혹시 지금이 경기 침체 아닌가? 그냥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5%, 2분기 GDP에 뭐 나우 포캐스트가 약간의 바이어스는 있지만 이미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더구나 오늘 내일이 또 업데이트 날인데요. 컨퍼런스 보드 발표되면 마이너스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역성장, 2분기 역성장. 물론 전미경제협회인 NBR에서 이 GDP 그로스의 2분기 연속 전기비 연율로 마이너스만 가지고 경기 리세션을 판단하진 않아요. 산업생산, 소비판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높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또 지난달과 다른 챌린지는 오케이. 그런데 MDD 봐라. S&P 500의 고점 대비 하락폭을 봐라. 다 반영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작금의 반등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침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의 낙폭을 이미 뛰어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에 대한 반영은 아직 덜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기간에 대한 반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연준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고용이거든요. 네, 언제까지 때려잡을 거냐. 네, 고용 꺾이는 거 볼 때까지. 그리고 네. 또 서머스가 얘기할 때 네, 고용 실업률이 5% 또는 7%, 10%까지 가야 네, 인플레이션이 갈수 있다.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건 있죠. 상황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완전 고용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 네. 고용, 완전 고용, 고용이 좋아야 돼, 고용이 좋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네, 갑자기 바뀌어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걸로 보건데 네. 실업률이 확실히 올라가거나 고용률이 좀 그 어떤 그 구인구직이 어그러지는 네. 그때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그거는 연준은 그렇게 원하기는 않겠죠. 네. 하지만 부작용이 그렇게 나타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이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1%포인트 정도, 500만 명이 이미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치하고의 실업률은 좀 달리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부터 실업률은 올라갈 건데, 내일 밤에 아마, 이건 뭐 전망인데요. 컨센서스니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빠르게 하락한다면,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빠르게 아마 안 좋아지게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지금 블러드가 얘기하는 건 3.5% 빨리 올려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 싹을 완전히 다 도륙하고 네. 그 도륙이 되고 나면 우린 그때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네. 그러면 경기 침체 안 와. 네, 네. 라는 게 블러드의 논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연준이 그동안 한 태도를 보면 7월 달에도 75bp 안 올리기가 이제는 좀 이상하고 네. 7월 달에 올리고 9월까지 올리냐 마느냐 뭐 이런 분위기니까 네. 근데 그게 요번에 보인다고 해서 50bp로 간다거나 이렇게 네. 되기는 이번 7월 달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컨센서스가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 돼 있죠.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올해 6월 달에 점도표상으로 보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75bp 정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 달에 수순대로 75bp 하면 그다음 9월 달부터 급격하게 완화될 거다. 그런 것이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물론 또 재밌는 뭐 의사록을 봐야겠지만 50bp 한다 그래서 75bp 했잖아요. 75bp 한다 그래서 50bp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네, 왜냐하면 이제 빠르게 바뀌는 것이죠. 7월 달에
일단 빈살만을 만나면 많은 것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의 속보치가 또다시 2%, 5년물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 후반으로 안착된다면 그럼 굳이 75bp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한 번 정도 더 눌러야 된다는 안에 의견들이 분분하겠죠.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50bp 가능성도 물어익을 수 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너무 도박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죽여놓고 그다음 진짜로 빠지면 그때부터 정말 뭐 9월 달부터 50bp씩 살살살살 또는 25bp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살살살 해주면서 살리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동안에 했던 지난 몇 개월 이 최근에 와서 2분기 들어와서 했던 얘기를 감안해 보면 네. 그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복잡스러운 함수를 어떤 설명 변수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에요. 연준이 힌트를 줬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CPI의 동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상품 물가와 지금은 유가. 근데 그 유가가 7월 달에 빅 이벤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헤드라인 CPI를 잡기 위해서 유가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연준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시 유가가 오르면 연준은 또 바뀔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건데 저는 여기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스탠스가 자주 바뀔 겁니다. 원래는 안 바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매두기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의 회동이 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나타낼 거라고 보는 거고 아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오니까요.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이제부터는 바이든의 레임덕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크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 사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안 웃고 있다고 몇 분 좀 지적해 주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고 했었고 이제 제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그건데 그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이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놓쳤고 그리고 최근에 75bp 인상하고서야 겨우 채권 시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인플레는 도저히 잡을 생각이 없나 보다. 내지는 저런 정신 상태로는 도저히 못 잡는다 하다가 75bp 인상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든 수사적으로 뭐 무조건적인 전념을 하겠다. 물가를 잡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사실은 채권 시장 쪽에서 반응은 그래? 그럼 물가가 조금 잡힐 수 있나 보다라고 살짝 기대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빈센트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스탠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될 네. 위험성이 네. 커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 빈센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전망은 금리 인상이 이 정도 폭인데 네.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맞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 못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지랑 네. 과연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인플레는 네. 잡힐 수 있는 건지 네. 네. 계속해서 잠깐 들었다가 네. 올라오는 두더지처럼 막 이렇게 될 가능성, 뭐 오히려 네. 고통만 길어질 것 같다는 좀 불길한 네. 예감이 드는데 혹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채권 시장의 반응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중을 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또다시 부각될 겁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리는 기준금리나 실질금리랑 꽤 괴리가 벌어지는 국면이 간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결국 경기 침체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셋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7월 달에 의외로 또 휘둘리면서 연준이 스텝을 강하게 안 하고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을 약간 내려놓고 그러면 아마 자산 시장에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겠지. 올라오겠지. 그러면 또, 인플레 기대 심리가 또 또 올라가죠. 올라가겠지. 또 올라오면 아이고 이거 또 잘못했네 해서 다시 좀 세게 가야 돼. 빅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또 가야 된다 이러면 아니면 또 그게 뒤늦게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고 그러면 본격적인 침체가 온다. 이런 시나리오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번에 크게 한번 맞았으니까 좀 더 효과는 좀 덜 할 거고. 그런데 연준이 얘기하는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작용하는 유가. 근데 이 유가를 외생 변수인데 바이든 정부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유가가 잡힌다면 아마 생각보다 또 매의 발톱이 좀 수그러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연준의 발언을 보면 네. 사실은 공급 문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우리는 수요만 잡으면 돼. 네. 이런 얘기를 파월이 했단 말이죠.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중앙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죠. 왜냐하면 당장 액션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결국 궁극적인 측면에 외생 변수로 돌리는 의사록의 그 두 문장이 결국 연준이
독립성을 훼손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고 바이든이 그거를 6월 말에 잡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준을 볼 때 우리가 연준의 듀얼 먼데이트, 그다음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방정식을 할까, 이게 사실 무게중심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해서 안 좋으면 또 금리 올릴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져서 그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리세션이다. 아니 그럼 그 시나리오로 따진다면 11월 부목을 위해서 지금 급하게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이미 75bp의 금리 상승은 급하게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75bp 이후에도 계속해서 75bp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실기했다. 근데 그 실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적어졌다.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준의 정책대로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준이 힌트를 보이는 이 국제유가 하나만 잡으면 일단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반대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우디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우디 만났는데 한 일주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버리면 어떡하죠? 그리고 연준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저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기존에 우리가 연준이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에 비슷한 지표를 보고 서로 전망이 틀릴 수 있지만 같은 전망을 하면서 해석과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준조차가 되게 모호해졌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일정상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를 잡지 않으면 이거는 중간 선거 패배가 확실하고, 아니 뭐 프랑스 같은 경우 마크롱이 대선에 성공하고도 그 여소야대가 돼버렸으니까 결국은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꼭 필수 불가결한 목표인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과연 수요를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달, 두 달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의미 있게 내려와야 후행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까지 헤드라인 CPI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경기 침체가 가야 되냐는 거죠. 그냥 네. 우리가 경기 침체 가면은 네. 뭐 물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네. 별로 컨센서스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빈센트 보시기에 네. 지금 다른 공급 측면도 있고 네. 구조적인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과연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네. 의미 있게 물가가 떨어질 거냐, 저는 사실 네. 그 부분이 되게 걱정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랑 침체를 구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둔화랑 침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둔화는 일자리는 지속되지만 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침체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격이 부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침체에 들어가면 아마 인플레이션은 급 하락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대로 물어보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경기 침체냐, 성장률의 그 높낮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간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노무라가 6분기 연속 경기 침체 한번 지속되면 내년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공교롭게 IMF가 7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을 앞두고 미국을 먼저 발표하면서 저는 주목했던 게 2024년 성장률이 0.8이에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는 없대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는데 침체는 없다. 그게 더 고통스럽거든요, 자산시장은. 이런 것들이 이미 경기 침체가 시나리오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뭐 마이너스 폭이 꽤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침체의 폭이 생각보다 크게 올 수 있다. 근데 기간은 좀 짧을 수 있다. 폭이 깊으면 뭐 기간이 좀 짧아질 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사실 지금 예상되는 FF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네. 7월에 75bp 자이언트 하고, 네. 9월에 50bp 빅스텝 하고, 네. 그다음에 11월, 12월이 베이비 스텝.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말까지는 지빅 베베. 죄송합니다. 자빅 베베. 네네.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경로는 동의하시나요? 연준도 뭐 8주 만에 말을 바꾸는데요. 네, 지금 컨센서스처럼 갈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하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네, 저는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온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예정돼 있는 그 정도 긴축만으로도 네. 충분히 물가 잡히고 네. 오히려 내년도 초에는 경기 침체까지 네.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잡힌다는 게 침체가 돼서 그나마 좀 아름답게 잡히는 그림이 아니고, 네. 모든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전망하지만 부러지기 마련이니까
저는 모든 지금의 구리 가격이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급하게 떨어지고 있죠. 네, 꽤 급하게 또 조정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전 또 걱정이 드는 게 과연 자빅 배배를 한다 해서 잡힐 수 있느냐? 유가가 내지는 뭐 유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곡물 가격에 따른 2차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이게 잡힐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잡히길 바라면서 우리가 정책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은 아니면 취약거리는 어딜까? 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파가 있겠지만 큰 얼개는 대충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가장 먼저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여타 국가들이 이제 문제인데 최근에 신환율 정책, 환율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흥 국들이 많으니까 자국 통화를 계속해서 약세로 압력을 높이는 건데 최근에 환율 정책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비자발적 긴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자발적이지 않아요. 비자발적 긴축은 또 다른 경기 둔화를 양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흥국의 취약거리들 거기에 한국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근에 환율이 좀 걱정스러운 게 네. 1,300원을 찍고 지금 좀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과거에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기 때 우리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했어. 언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내고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될 때 그때 환율이 폭등을 하더라고요. 다 썰매듯이 자금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아직 미국 금리 인상기잖아요. 경기 침체가 내년도 와서 이제 금리 인하기로 가면 과거의 흐름으로는 그때부터 환율 날아갔는데 그럼 벌써 1,300원인데 뭐 환율 어디까지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아마 그때 2달 전이에요. 제가 지난달에는 금요일날 나와서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때 저한테 챌린지가 많으셨어요. 그때 달러원이 1,200원 초반이었어요. 저는 달러원 1,300원, 달러 위안 7위안. 맞아요. 네, 이 교집합에 대해서 네. 오히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두려워할 거다. 그런데 가격은 반등할 수 있으니 그때 익절하던 손절하던 포지션대로 하다. 다만 저는 내년에 경기 침체 때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환율이. 네. 아, 제 예상과 좀 달랐던 거는 위안이 한국은행은 총재가 다양한 립 서비스와 3번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1,300원을 못 막았어요. 근데 위안은 지금 막고 있죠. 네. 근데 이거 곧 못 막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조금 논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약간 그 두물머리가 스타트업 쪽이고 뭐 최근에 이제 이쪽이니까 좀 더 저희보다 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약한 고리가 터졌잖아요. 네. 90년대에는 이제 아시아 국가가 터졌고 네. 2000년대에는 미국의 주택 시장이 터졌고 네. 그럼 이제 요번에는 뭐가 터질까? 네. 근데 제 경험상 과거에 한 번 터졌던 거는 잘 안 터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많이 이제 조금 뭔가 네. 작업이 됐었을 테니까. 네. 근데 요번 사이클에서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버블이 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결국은 또 코인 네. 관련된 거잖아요. 또 네. 실제 코인이 많이 떨어졌고. 네. 근데 아직은 코인 시장이 뭐 실물 경제라든가 금융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내지는 위험 네. 요인들이 그쪽에서 좀 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약한 고리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서 네. 그 국가별로 약한 거리는 신흥국의 어떤 국가들, 부채가 많은 국가들, 거기에 가계 부채가 많은 한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자산 가격별로 어디가 더 끊어질 거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근저에는 어떤 뷰가 있냐면요. 자산 배분 무용론. 이 판국에 무슨 자산 배분이 필요가 있냐.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자산이 언제 녹아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관리에서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어느 자산이 녹아내릴 거냐. 뭐 크립토가 조금 녹아내리고 있죠. 그런데 크립토의 주체랑, 그러니까 투자 주체랑 주식시장의 투자 주체랑 다르냐에 보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같다라는 상관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면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꾸역꾸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감내할 수준. 근데 뭐가 터져야 되냐? 저는 여전히 부동산. 부동산이 터지면 모든 자산의 근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 사이클마다 얘기했던 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거리는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는 미국 부동산을
뭐 한국이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미국 부동산이 지금 MBS를 네. 줄여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리고 원하는 미국 가격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걸 연준도 굉장히 원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수요 공급도 뭐 그렇게 가격 하향 방향성으로 잡히지 네. 않는 듯해요. 네, 네.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 통계를 좀 봐야 되는데 허가 건수나 사건 건수가 서프라임 이후에 3분의 2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기지 금리는 이미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이미 줄죠. 신규주택, 주택가격, 거래, 기존 주택도 크게 줄고 있고요. 네. 이제 신호가 나왔다는 것이죠. 예. 이제부터는 호가는 거래가 없는 호가는 급등락이 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장기 금리의 베이스가 있는 주택 시장이 무너질 것이냐에서 보면 저는 일부 상당 부분 위험 요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저만의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연준의 QT가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그 QT에 MBS를 미리 저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래서 그래야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네, 되니까. 네. 그 근데- 가격 그 CP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딱딱 원투원 방정식대로 안정화되지 않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급락할 것 같습니다.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인 것이죠. 사실 우리 빈센트님 보면은 이게 막 되게 막 너무 차분하게 말씀은 조근조근 죽여버리죠. 그렇지. 근데 네. 다 되게 얘기들이 되게 쇼킹한 얘기들이군요, 사실은. 지난번에 1,300원 환율하고 7위안 얘기할 때도 막 우리는 뭐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너무 차분하게 얘기를 하길래.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결론에 내주신 게 출구냐 추매냐 했었을 때 네. 출구라고 하셨고 네. 7월 전망 얘기하시면서 7월 달은 어쨌든 인플레 기대 심리가 조금 낮아지니까 반등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거기에 트리거는 국제유가. 국제유가 거기에 7월 중순의 이벤트. 그렇죠. 그렇게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낮아지면서 주가가 반등하면 네. 그거를 출구의 기회로 삼아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계시는 하반기 거죠. 내내 출구의 전략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러지는 거는 부동산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거는 시차가 있을 거니까 네. 그게 이제 내년 초반에 부동산이건 아니 약한 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립토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파생적인 상품으로 연계돼서 무너지던 아니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MDD 한 29%까지 내려왔는데 그게 한번 반등하고 더 내려가던 그거는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긴축의 시대에 모든 상관관계가 다 이어져 있어서 다 같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 크립토는 조금 젊은 분들은 주식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워낙 독창적인 시장이라. 네.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는 크립토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크립토를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심리 경기가 아니고요.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여쭤봤냐면 사실 부동산 시장이 2008년 터졌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뭐 CDO라던가 CLO라던가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엮여 있어. 네. 뭐 서브프라임이나 RTA는 지금은 다 알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크립토 시장을 얘기했던 이유도 최근에 보면 뭐 스테이블 코인 네. 했던 뭐 어디 회사 망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코인 가격의 등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코인 시장과 금융 시장이 뭔가 링크드 되어 있는 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네. 모르지만 네, 네. 혹시 거기가 이제 전이 되면 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잘 몰라서 네. 저는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또 네. 그쪽 시장이 따로 있을 테니까 전이되면 아마 요번에는 기존에 2008년도에 CLO와 CBO와 달리 아마 은행이 아마 그 크립토를 많이 자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를 겁니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적 개인적 신용 한도 한계 위기 이게 신용 위기로 번지진 않고 그 담보대출 갖고 온 사람의 파산 이런 그 정도?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뭐 충분한데 그게 이제 체계적인 붕괴로 도미노식의 붕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에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인정을 안 해줬는데 무슨 담보대출을 받고 이걸 가지고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했죠. 자기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연쇄 폭발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돌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컸다. 그렇죠.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거의 국채 사이즈라고 비슷했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로 위기스럽게 가는 거는 결국 자산시장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인데 지금 최근에 미국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네. 뭐
붕괴에 대한 우려는커녕 뭐 어디는 다시 또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게 잘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래서 한 방에 확 무너질 건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미국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네. 이 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네. 옛날보다 이제 훨씬 크게 느껴서 네. 웬만해서는 집을 안 던질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혹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네. 얼마나 심하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붕괴되다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한번 막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량이 줄고 있고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게 징조이고요.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내리고 네네. 그러니까 가격은 바탕이 되는데 네.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어서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거래는 별로 안 되는데 팔려는 사람은 항상 높은 호가에 팔고 있으니 그게 그냥 유지가 되는 거지 결국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물건을 제값으로 팔 사람 아니면 더 아래로 팔 사람은 갭이 되게 커질 겁니다. 하락폭이 커질 거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딴지를 걸었지만 미국에서 보통 문화가 이제 재택 문화가 많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팔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파가 있을 거다. 아니 조금 하나 제가 이제 미국 부동산은 저희 한국의 부동산 대출 제도하고 좀 달라서 이미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금리의 대출 금리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유지할 것 같고 이제 신규 주택이라든가 담보대출 쪽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0년 모기지 평균 담보대출이 5.7? 네. 그게 이제 2주 전 얘기니까. 네, 프레드 맥이 6%를 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그러면 신규 대출도 그렇게 높을 테니 네. 신규 주택부터 막히고 네. 그다음에 기존 주택이 그다음 막히고 그다음 담보대출이 완전히 막히고 네. 이렇게 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한국처럼 아닐 테니까 네. 그냥 버틸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이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부동산 경기는 하향 안정화의 전망을 하지만 가격은 항상 부러졌다. 근데 거기에 항상 징후가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까 일부 때 지금 약간 미국 시장은 바닥들이 많이 올랐고 우리 시장도 지금 한 이틀 연속 좀 올라가면서 뭐 바닥이네 아니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빈센트가 보시기에는 그럼 아직 바닥 뭐 확인도 안 됐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도 아니 본인 제가 거죠? 듣기로는 반등을 하는데 네. 반등을 하고 나서 그다음 다시 재하락이 나오니 네. 그걸 대비하라고 전 들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반등했다가 재하락 할 때 네. 지금의 저점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네네.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네네. 지금 부러지고 부동산 네. 가격도 폭락하고 하면은 이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지금 국내로는 PBR 0.9배인데 네. 0.8배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네. 언제냐면 이제 금융위기, 경제위기 준할 때. 네. 그럼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보시는 네. 거지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의 논과 내년 있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은 기분 좋은 게 뭐 프로그램 위해서 저한테 이제 동의를 주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거지만 내년 초반에 있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이제 기분이 좀 좋긴 한데요. 좋으면 안 되지,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를 하면 대응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그 폭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궁금해한 거는 반등은 있을 겁니다. 이미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게 전고점까지 갈지 아니면 전고점이 3분의 2만 갈지 뭐 수많은 기술적 기법이 있으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면서 익절과 손절을 하시고요. 내년에 꽤 크게 부러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전망상. 그러니까 일단 포트는 비우고 현금 이스 캐시라고 누군 얘기하지만 그래도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 캐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게를 좀 주자. 어쨌든 이번에 반등이 있을 텐데 그 반등 자체는 포지션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내년도 상반기에 상당한 또 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 그 얘기는 그러면 반등이 조금 올해 아직은 6월밖에 안 됐으니까 하반기 남았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조금 꽤 반등이 네, 한 3, 4개월 생각보다는 반등 있겠죠. 네, 꾸역꾸역. 네, 가다가 좀 맞고 다시 들어올리고 하방은 점점 올라가는 게 반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거를 우리 실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거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세게 안 올린다고 하면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시장 가격을 땡기겠죠. 네, 그러다가
근데 진짜 침체가 오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강을 할 테니까 그 기간까지는 좀 남았겠죠. 아직까지 금리를 3번 더 올려야 되는데 기간이 각각 뭐 7월 달 그냥 넘어갈 거고 9월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7월 달은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빅 이벤트는 올해 8월이죠. 8월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가 나타날까 흥미진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또 다 왔는데 오늘 한 페이지인데. 예, 7월 달에 예정된 10가지 이벤트를 꼽아 오셨는데 네네. 10가지는 다 못 들을 것 같고 네네. 이 중에 중요한 이벤트만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화면 보시죠. 네, 보시면 제가 이제 동글레미를 칠해놨는데요. 7월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미국은 알코올을 시작해서 금융적 IT로 뭐 실적 안 좋겠죠. 근데 그 3분기 이후에 대한 흐름이 좀 있을 거고 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일단 20일 날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의견이 좀 갈릴 것 같더라고요. 일단 20일, 21일이 일본과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유럽은 금리를 정상화할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로는 더 약해질 겁니다. BOJ는 계속해서 엔화가 뭐 진짜 IB의 전망대로 달러당 150엔까지 질주할 것 정도로 네. 이 아베노믹스를 이해하다 보면 그로다의 그 행위가 바뀔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화장치 정책을 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재밌는 게 여기 이제 10번째에 보면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는데요. 이게 아마 중순이라고 알고 있는데 글쎄요. 재무장관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겠다라고 보이지만 결국 인플레이션과 북경 해법 논의라는 타이틀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환율 쪽을 좀 건드릴 것 같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8월 달에 잭슨홀에서 또 다른 의제가 아마 플라자 합의가 이런 시점에서 미국이 이것저것 할 수 없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최근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이번 정권에서 상당히 무용론에 휩싸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죽기 바쁘니까. 그런데 글쎄요, 뭐 플라자 합의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환율 쪽에서의 요동치는 8월 달에 아젠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CBDC건 아니면 정말 실물 환율이건. 그러면 이번에는 방향성이 그럼 약세로 가야 됩니까? 플라자 합의 때와 반대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환율 정책이 최근에 들어서 비자발적 긴축, 자기 통화를 강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물가 때문에. 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뇌피셜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7월 달에 유가를 잡았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지금 일본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됐는데요. 다시 엔화의 강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겠죠. 유가를 전제로 해서 네. 유가가 잡힐 경우는 네네. 각국의 환율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네. 지금은 어차피 수입 환율, 네. 수입 물가가 떨어져야 되니까 네. 냅두고 있는데 네. 예, 물가 잡히는 순간 이제 맞습니다. 대마를 잡았으니 네. 옆에 있는 다른 말까지 다 잡겠다고 덤빌 것이다. 그렇죠. 저는 제가 만약에 연준이라면 그거를 기축통화를 이용해서 프레셔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명분이 쓰고요. 지금은 사실 주요 국가 간의 통화를 미국의 금리차, 내외 금리차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아마 8월 달에 좀 그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하면서 계속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가 떨어지면 한국 주식 사야 되네요. 이 논리에 의하면. 자, 오늘 뭐 사실 근데 네. 아주 클린하게 딱딱딱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7월 달부터는 조금 반등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유가 하락을 어떻게 보면 좀 얘기해 주셨는데 반등에 섰을 때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감대를 사실 갖게 맞습니다. 되면 네. 올해 하반기 반등 없이 그냥 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이만큼 빠졌으면 다 반영한 거다. 경기 침체를. 그래서 저도 일부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주기장창에 말씀드렸던 건 매크로 컨비션 콜은 이른 봄에 사서 가을에 익절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 지금 평구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면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경기 침체 반영했는데요. 얼마나 지속될까요? 네, 여전히 지속기간에 대해서 폭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익절할 수 있는 내지는 포지션 비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훅 네. 빠질 리스크로 혹시 우리가 네네. 염두에 될 만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 싶어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와 불발 그 이후에 유가 다시 한번 점프업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9월 달에 다시 한번 W 반등 뭐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네. 변수이자 네. 기대치이자 이런 거죠. 네, 이 모든 사태는 유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타나는 전부 나비 효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빈센트님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네. 예, 또 다음 달에 네. 그래서 오늘 얘기에 대한 오늘 얘기 다 업데이트 못했는데 듣도록. 증시각도 하겠습니다. TV에서 다음 주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번- 빈센트님 얘기 조금 미진했다면
증시각도기에서. 네, 주말에 얘기를 네, 해주시기 빠르게 바라겠습니다. 편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빈센트님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3부에서